저는 이름은 오현주라고 하고요. 무지개 집에서는 오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 집이 5층까지 있는 집인데요. 5층에 이제 제 파트너랑 살고 있는 두더지 할 때 더지라고 합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광훈이라고 하고요. 1층 무지개집 1층 공동공간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저는 여기 3층에서 이 아저씨랑 고양이 두 마리랑 같이 살고 있고요. 왠지 무지개집에서는 제일 나이가 많아서 그냥 사람들이 재우 언니라고 부르고 있고요. 이름 전재우고요.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김인선이라고 합니다. 제가 거의 매년 한국에 오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제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런 설명감을 갖고 왔습니다. 우선 무지개 집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서로 존중해주는 사회에 살다가 이렇게 한국에 나와 보니까 너무 좀 이렇게 심한 것 같아요. 더구나 성소수자들에 대한 그게 무슨 죄인 취급하듯이 제가 할 수 있는 조그만 부분이 있지만 묵실에도 좀 같이 목소리를 내주고 싶어서 왔습니다. 저는 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게이 커뮤니티에서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친구들이랑 지내면서 한번 모여서 안전하고 좀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같이 모여서 살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친구들끼리 많이 했었고 성소수자 공동주택을 같이 기획하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해서 한 1년 정도 워크샵 한 다음에 LGBT 이렇게 모여서 집을 짓게 되었고 15명이 모여서 살고 있고요. 1인 가구 있고 뭐 게이 커플, 레즈비언 커플, 비혼 여성, 다양한 성소수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공동주택입니다.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생긴 성소수자 공동주택으로 알고 있고요. 물론 숨어서 지내던 분들도 있지만은 저희는 그냥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지내는 사례는 처음인 것 같아요. 너무 진짜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죠. 성소수자 집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오픈도 하는데 안전한 그러니까 저희들 예를 들어 뭐 누가 아파지거나 뭐 의식이 불명이 되거나 해도 보증해줄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. 사실은 우리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두렵진 않지 그런 거. 제 얘기는 아니지만은 여기 2층에 사는 친구는 젊은 친구는 이제 집에 커밍아웃을 했지만은 좀 제대로 그때 당시만 해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케이스인데 뭐 방 안에 자기 애인이랑 같이 찍은 사진도 걸 수 없고 막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어째 여기 오면은 자기가 자기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건 뭐 일종의 해방감이라고도 볼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자기 자존감을 지키면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집이다. 그런 집은 되게 좋은 집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집에 갔는데 집이 뭔가 불편하고 내가 뭔가를 숨겨야 되고 그러면 사실 집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런 가족, 우리가 원하는 우리를 서로 이해해주고 안아줄 무지개 집 같은 이런 공동단체가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, 저는. 그러니까 가족이 늘 그냥 서로 싸우고 막 그냥 거기서 서로 그냥 언성 높이고 이건 평화가 없는 거죠. 그건 소진되는 거예요. 아까 봤던 같이 사는 친구랑 만약에 무지개 집에서 안 살았으면 진짜 깨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사실 성소수자들 커플들은 사회적으로 지지해주는 체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많이 깨지잖아요. 많이 깨지는데 한국 애들은 그걸 보고 곧바라 너네들 물러나니까 욕하면 사귀었다 헤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 무지개 집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어쨌든 주위에서 좀 이 관계를 좀 보호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런 게 있고 또 둘이가 싸워도 계속 화해를 시켜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유지하는 데는 참 이 집이 큰 역할을 했다. 그게 좋은 점인지 나쁜 점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점인지 계속 누가 지켜보고 있으니까. 집에 누굴 나 피곤해. 싸우면 다 알고. 하루에도 몇 번씩 형 뭐해? 저희 사실 그러려니 해가지고 얘 또 헛소리 하는구나.
뭐 이런 생각했던 것 같고 저거를 해야 되는데 법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데 독일에는 정치인들이 뭔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혐오 발언하거나 이러면 규제하는 법이 있나요? 못하게 돼 있죠. 그건 뭐 그런 걸 비판할 전혀 근거가 없는 거죠. 그 뭐 하나의 살아가는 그 방법인데 모습인데 그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. 자기가 어떻게 살든 범죄가 아니면은 누구 죽였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야. 다른 사람한테 해가 되지 않는 이상 내 삶을 내가 꾸리게 했다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그건 뭐 정치가 관여할 게 아닌 거죠. 교회도 마찬가지고. 그죠?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모습 그대로, 그죠? 우리 살아가는 모습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. 사람이 그걸 뭐 된다 안 된다 하는 거지 지금. 선생님이 처음 독일에 가셨을 때도 독일에서 이렇게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좀 관용적이고 그런 분위기였어요? 개인의 삶에 대해서 간섭을 안 하니까 내가 내 방식대로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삶을 존중해 준다는 걸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 신뢰되는 얘기 물어보지 않고 그건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도 타부예요. 얘기 안 해. 알아도 본인이 얘기하기 싫고 얘기를 안 하면은 억지로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. 그런 분위기가 아마 오늘의 독일을 만든 거 아닌가. 그러니까 가능한 많이 대화를 나누고 대화든지 싸우는 대화가 아니라 논리적인 이론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히고 부모 자식 간이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뭔가 좀 질서 있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요. 한국에서는 사실 제 나이 또래가 처음 이렇게 커뮤니티 활동하고 내가 자기 정체성 인정하고 얘기하기 시작한 나이 또래이기 때문에 60, 70대 이상 분들은 분명히 계시지만은 그분들은 숨어 있거나 좀 그냥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고 가족관계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젊은 친구들은 심지어 20대 게이는 나이 30대 넘어간 게이도 있어, 레즈비언도 있어,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. 한 번도 자기들 본 적이 없다는 거야.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희가 되게 모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좋아했던 이유가 한국에서 정말 손꼽을 정도 되는 그런 조금 나이 있는 성소수자 롤모델을 볼 수 있구나.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를 들어볼 수 있구나. 그래서 되게 좋았던 거거든요. 이제 제 나이 또래에서는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을 봤을 때 또 다른 가족이 생기잖아요. 40대, 50대 이렇게는 보이지만 정말 뭔가 70대, 80대 그다음에 퀴어의 노인으로서의 퀴어의 삶 그다음에 또 그 이후의 모습이 전혀 그려지지 않는 게 막막하죠. 상상이 안 되니까. 그러면 나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약간 이런 생각? 난 어떻게 준비해야지? 어떻게 해야 되지? 약간 이런 게 전혀 상상이 안 되고 상상하면 너무 막연하니까 그걸 아예 안 해버리죠. 그거. 게이답게 살 수 있다는, 그러니까 60대 때 게이답게 산다는 게 뭔지, 70대 때 게이답게 산다는 게 뭔지가. 나도 잘 모르겠대요. 나도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게이다운 삶일까?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. 뭔가 다른 삶이 있지 않았을까? 그래요? 응. 오늘 내가 불안해하는 미래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. 부탁하고 싶은 건 당당하세요. 특히 한국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쪼지 말고 어때서 내가 어때서 나는 이걸로 만족해 나는 행복해 그럴 수 있는 거를 얘기하면은 상대방도 오히려 더 받아들일지 몰라요. 그러니까 눈치 보고 이러지 말고 왜요? 당당하죠.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데 우리는. 예? 저는 굉장히 늦게 이제 그 지금 친구 그러니까 결혼도 하고 남자들하고 연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친구한테 꽃을 꺾어주는 바람에 그냥 뿅 가가지고 그랬는데 그때까지 난 몰랐어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때 굉장히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거든. 근데
왜 갑자기 내가 여자가 좋아지는 거지?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한 게, 제가 다니던 훔볼트 대학교 신학 교수님을 찾아가서 제가 상담을 한 게, 그 교수님이 나한테 얘기한 게, 내가 신학을 그만둬야겠다. 왜 그만뒀냐. 그래서 신학을 하면은 제가 갑자기 결혼해서 지금 사는데, 그동안 잘 살았는데, 갑자기 여자를 알아가지고 이혼하고 싶다고. 그랬더니 당신이 당신을 못 받아들이냐고, 자신을. 그래서 혼동이 와서 난 내 자신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. 그리고 그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. 그랬더니 당신이 당신 자신을 못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겠냐. 그 모습 그대로. 그러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지 못하니까 목사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의 모범이 뭐라고 생각하느냐. 그래서 난 잘 모르겠지만 타자가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어떤 뭐 정신적으로든지 좀 신앙적으로 갈등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건 최소한 안 해놓은 사람이 소위 말하면 흠이 없는 사람이 목자가 돼야 되지 않나 그 얘기를 하니까 흠이 없는 사람은 없다. 당신이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를 긍정으로 받고 인정할 때 그게 제일 모범적인 사람 같다 내가 보기에는. 그 얘기를 하시는데 당신이 정말 신학을 그만두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그게 확고한 신념이 생기면 내가 말릴 수는 없지만 그것 때문에 그만둔다는 건 너무 아쉽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. 나는 그분이 굉장히 존경스러웠어요. 그래서 딱 결정한 게 이혼하자. 그래서 이혼하고 선택을 했는데 너무 힘들게 살아서 그런지 나는 미래에 대한 걱정은 별로 안 했어. 오늘을 살자. 내가 오늘을 잘 살면 내일도 잘 살아질 것이다.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유방암을 알아서 3분의 1을 절제를 했거든요, 오른쪽. 그래서 자꾸 이제 해마다 가서 이제 조사를 받아야 돼요. 이제 10년이 됐어요. 그래서 이제부터는 안 간다. 왜 안 가냐, 친구가 물어서. 가서 날 보고 다시 재발했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. 또 항암치료 받을 거야? 그런데 나는 2번 다시 항암치는 안 받는다. 그럼 그러다 죽는다는 얘기인데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.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는 뭐 암이 재발하든 말든 거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나머지 살린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. 그러니까 모르겠어요. 여러분한테 얼마나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가족처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지내는 게 참 행복해 보여요. 혼자가 아니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. 저도 이제 다음에 오면 여기 방 하나 해가지고 집에서 지낼게요. 파트너분하고 같이 오시면 좋을 텐데. 그죠? 네. 수연이가 또 요리를 잘해요. 가족의 아름다운 가치는 이곳에 있습니다. 정선호만 할까, 얘.